참 평범한 인생을 살 줄만 알았던 저였는데 어쩌다 보니 사연이 생긴 사람이 되었네요. TV를 보면 항상 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당할까 싶었는데 직접 그 상황 속의 주인공이 되다 보면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 덕분에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네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방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죠. 과거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전 집안 형편, 외모, 학벌까지 모두 중간 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이렇다 할 에피소드 하나 없이 아주 평범함에 그친 삶을 지냈었죠. 그렇다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원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 삶을 만족하고 살았어요. 대학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된 술집에서 한 남자친구들과 자리를 합숙하게 되었죠. 운명적인 만남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날 같이 자리를 하게 된 남자친구들과도 이성적인 감정 없이 편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따로 연락처 교환도 하지 않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자리를 같이 했던 남자친구들 중 한 명이 제 친구들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리를 함께 했었던 이성에게 연락이 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일부러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척했어요. 괜히 저 혼자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건 싫었으니까요. 또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관심을 보이는 남자친구의 외모가 너무 잘생기기도 했죠.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친구의 얼굴과 달리 저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중간 또는 중간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신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제가 답답했는지 세진이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고백에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혹시 장난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 세진이는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을 전해왔고 전 용기를 내어 세진이의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진이와 저는 서로에게 20살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연애는 정말 행복한 연애였어요. 항상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만 보던 연애에 대한 환상을 현실 그대로 만들어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었죠. 특히 잘생긴 외모로 어디에서나 주목을 받는 세진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저는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도 세진이에게 좋은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또래 연인들과 달리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행복한 연애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러다 세진이 군입대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커플의 첫 번째 위기였죠. 주변 친구들 모두 군대 간 남자친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며 고무신을 자청하는 저를 말렸어요. 약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줬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저만 손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세진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로 약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군생활 기간 동안 고무신으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뒤 전역한 세진이와 다시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살 때 만났던 우리는 20살 중반이 되어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친구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남자친구의 취업 준비를 도우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다 보니 연애 비용도 제가 부담을 하며 남자친구가 학교생활 적응과 취업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내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 명은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고 한 명은 복학을 한 대학생이다 보니 생활 패턴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날마다 데이트를 할 수 있던 게
그때는 일주일 전에 약속 시간을 정해도 만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거기다 잘생긴 세진이를 눈독 들이는 여자들이 주변에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세진이가 한눈을 파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세진이를 보며 항상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저 혼자 애를 태웠죠. 세진이 자신이야 저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니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도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 여성 모두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진이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밤늦게 후배가 고맙다는 전화를 해? 낮에 내가 학과일을 도와준 게 있어서 그거 고맙다고 전화한 거야. 내일도 학교에서 볼 거 아니야. 근데 왜 늦은 밤에 전화를 해? 그리고 아무리 후배라고 하지만 내 앞에서 이 시간에 여자랑 웃으면서 길게 통화하면 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하고 전화 빨리 끊어도 되잖아. 그냥 후배라서 통화한 거야. 그리고 얘가 나 좋아한다고 해도 난 얘한테 관심 없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요즘에는 서로 시간도 안 맞아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너 좋아한다고 하는 여자들 네 곁에 있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편할까?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만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걸로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내가 할 말이야. 오랜만에 보는데 굳이 이 시간에 여자 후배랑 내 앞에서 통화를 해야겠냐고. 세진이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전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서로의 관계로 인해 세진이는 전과 같은 애정 표현도 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안정적인 사랑이라고 보겠지만 직접 그 상황 속에 있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일 하루하루 남자친구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매번 같은 이유로 다투기 시작했고 화해와 말다툼을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자 문제로 인해 또다시 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우리 모두 반복되는 다툼에 지쳐 헤어지게 되었죠. 세진이와 20대 시절 거의 전부를 만났다고 말해도 될 만큼 오랫동안 만나왔었기에 헤어짐의 여운도 길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 여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쫓기듯 가족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게 되었지만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중간중간 저를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한 세진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말이죠. 세진이의 말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진이와 연애를 했던 시절 정말 행복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 세진이를 좋아하는 여자들로 인해 전전긍긍하던 때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연애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세진이를 거절하고 매번 차갑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진이의 흔적을 치우는 사이 어느새 제 주변에는 결혼을 한 지인들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따로 결혼에 대해 언급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저 스스로 결혼이라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떠나서 저도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 남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과거 대학교를 다닐 때처럼 남자들과 편하게 어울릴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고 남자를 만날 용기도 쉽게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제 실수였죠. 운전면허를 따고 난 이후 사고가 난 건 처음이어서 당황을 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피해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괜찮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 주셨죠. 피해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당황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보험일도 처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몸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까 싶어 먼저 휴대폰 번호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에 관해서 연락을 하고 몸 상태 정도를 여쭤보며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직접 만남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로 남성분께서 저에게 호감을 나타내셨죠. 저도 나쁘지 않은 첫인상 때문인지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승학씨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걸 알고 만나게 되었죠. 승학씨가 먼저 고백을 해왔지만 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를 바랬습니다. 연애가 워낙 오랜만이기도 했고 나이도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다 보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쩌면 거절로 보일 수 있는 제 대답에 승학씨는 괜찮다며 제 뜻을 존중한다 해줬습니다. 그리곤 제 말처럼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죠. 본격적인 연애도 아니었지만 승학씨는 제 취향을 모두 맞춰가며 또 제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단순히 잠깐의 호감으로 인해 저에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승학씨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뭐든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남자친구였지만 유독 자신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는 게 많았어요. 연애 초에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서 연애를 하다 보니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냥 자신에 대해 말하고 밝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연애가 길어지고 나이로 인해 결혼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는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좀처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제가 물어볼 때면 항상 회사가 별 다를 것이 있냐고 대답했고 자기는 설계를 하고 개발하는 일만 하고 있어 나머지 회사 일에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계와 개발의 경우도 부서의 직원들마다 각자 맡은 파트가 있어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모른다고 했죠. 그런 남자친구의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와 일을 하게 되고 듣는 귀가 있어 회사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연애가 길어져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다가갈 수 없게 벽을 세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벽은 연인 관계를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걸 거부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죠. 분명 승학씨가 좋은 남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전 연애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만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밀이 있는 남자와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궁금한 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것도 몇 번이고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는 약속을 걸면서 말이죠. 나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라고. 아연이 너 나중에 마음 바뀌고 그러면 안 돼. 사실 나 국정원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부를 수도 없었고 업무에 관해서도 말을 못했던 거야. 명함이랑 회사명이 있긴 한데 자주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괜히 너에게 말했다가 다른 의심을 살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 국정원? 그냥 말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만들어내지 말고. 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연애할 수 없을 것 같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간 좀 갖자. 이거 봐. 결국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기다려봐.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확인시켜 줄 테니까. 남자친구의 황당무계한 말에 당연히 거짓으로 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억울하다며 팔짝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 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 초본이었어요. 평범한 초본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공란 밑에 NIS 보안 등급 지정됨 이라는 문장이 써져 있었죠. 사실 그게 뭔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초본에서 볼 수 없는 문장을 보며 남자친구가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나라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 보안 등급이라고 적혀서 나올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 초본을 보고 이어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는 남자친구의 직업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가족들에게 말을 해도 되기는 한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모님께도 그냥 회사 다닌다고 말만 했을 뿐이야. 아연이 너한테는 결혼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고 널 믿고 못 믿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혹시 아직도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보여줄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나도 이거 이상으로 내가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내가 너를 데리고 우리 회사에 데려갈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무슨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마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평범한 공무원이고 아연이 너와 똑같이 월급 받는 회사원이야. 거짓말하는 거 없으니 내 말 좀 믿어줘.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증거도 있었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서는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문서도 직접 보게 되었죠. 그 설계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열정적으로 저에게 설명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와는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이전부터 나오던 결혼 이야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릴 때는 당연히 제가 알아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을 계획할 때와 달리 남자친구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 받게 될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구하는 거 말이야. 집을 조금 작은 곳으로 구하거나 직장에서 멀더라도 싼 곳으로 가는 거 어때? 왜? 무슨 문제 있어? 대출이 안 될 것 같아. 전년도까지는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나봐. 웬만해서는 정보 조회하지 말라는 말이 내려와서 정 그러면 1년만 전세로 지내다 내년에 대출 문제 해결되면 구해도 되고 우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금 정도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미안. 뭐야? 나라에 중요한 일 한다는 사람이 대접이 왜 이래? 오히려 더 지원해줘도 모자를 망정. 뭐 어쩔 수 없지. 우선 내가 알아서 할게. 내년 된다고 해도 또 어떻게 말이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 부모님께 도움 받아볼 테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다행히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돈만 모아왔던 저였기에 모아두었던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께 적지 않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정원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평범한 공무원일 뿐이구나 싶었죠.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와 같이 있던 도중에 자리를 비운 남자친구 대신 휴대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죠.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다름이 아니라 오늘 따보러 온 손님이 있는데 계속 오버놓네. 네가 와서 좀 해결해줘라. 정 바쁘면 교가라도 해주던가. 내가 오늘 도와주면 지금까지 미수 깔았던 거 오늘 바로 해결해줄게. 하나같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의 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전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승학이 전화 아니에요? 맞긴 한데 누구시죠? 그냥 같이 일했던 동료라고 하면 알 거예요. 제가 또 전화하겠다고만 말해주세요. 상대방 측에서는 분명 제 남자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료라고 말을 하니 평범한 직장인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단어나 말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더라도 손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회사 일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남자친구한테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말을 전하며 물어보게 되었죠. 근데 동료라는 그 사람 회사 동료야? 그럼 회사 동료 말고 무슨 동료가 또 있겠어? 근데 손님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왜 다 좀 그래? 딱 들어봐도 평범한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쓰는 말 같지는 않잖아. 그게 사실 우리 직원들 중에 국가 기밀 정보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 자주 찾는 곳에다가 우리 쪽 사람들이 좀 심어뒀어. 방금 전화한 곳은 술집인데 그 사람 오면 내가 바로 가서 기밀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거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원래 그런 곳에서 쓰는 언어를 우리만 아는 뜻을 넣어서 암호처럼 쓰고 있어. 평범한 말 같은데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때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음지에서 나라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눈앞에서 영화나 드라마로만 보던 일이 발생하니 흥미롭기도 했고요. 이어서 남자친구가 말하는 모형단과 전문 지식을 들으며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되었고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게 되었죠. 앞으로 국정원 소속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생활하다 보면 더 놀랄 일도 많을 테니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나라 일로 인해 바쁜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거의 혼자 준비하다시피 정신없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행복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참석해주신 하객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아주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곧장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 일찍이 출발을 하기로 했고 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전화로 부른 택시가 길이 막혀서 그런지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게 될까 싶어 걱정을 하던 차에 때마침 집 앞에 빈 차로 있던 택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더 늦기 전에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죠.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을 듯 했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은 탓에 애꿎은 휴대폰 시간만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으로 인해 진이 빠졌는지 택시에 타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고요. 그런데 공항 쪽으로 잘 가고 있던 택시가 공항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